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나아가서 왜 생각하는지를 묻는 하나의 사고 체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요, 바로 이 생각의 구조 그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탐험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논리학의 세계를 깊숙이 들여다보게 될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질문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논리학이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게 되게 재밌는 비유인데요. 우리 몸이 중력 같은 물리법칙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정신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정에도 분명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논리학은 바로 그 정신의 법칙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소위 거인들의 어깨에 한번 올라타 보겠습니다. 서양의 생각을 만들어 온 대표적인 논리학 체계들을 쭉 한번 훑어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요, 헤겔, 마르크스, 그리고 기호논리학, 칸트까지 정말 쟁쟁하죠? 이 사상의 지도들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구경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이론들 속에 숨어있는 어떤 문제점, 어떤 빈틈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어보죠. 인류 지성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불리는 이 논리학들이 도대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만나볼 건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 논리학입니다.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서양 사고의 기본 틀이었어요. 이 논리학의 핵심은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즉 내용보다는 어떻게 생각해야 맞는가, 그 형식과 구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이 나오는 거죠. 생각의 틀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그걸로 뭘 어쩌라는 거지? 하는 질문이 남는 거예요. 즉, 생각의 목적이나 방향성, 그리고 이게 우리 실제 삶, 실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답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헤겔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텐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의 정적인 법칙에 머물렀다면 헤겔은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생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주목했어요. 심지어 그 스케일도 그냥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정신, 거의 신의 사고 과정을 다루려고 했다는 점에서 정말 야심이 대단했죠. 네, 바로 그 유명한 정, 반, 합입니다. 들어보셨죠? 어떤 주장이 있으면 정립, 반드시 거기에 반대되는 모순이 나타나고 반정립, 이 둘이 싸우면서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결론에 도달한다. 종합, 이런 식으로 생각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는 아주 역동적인 모델이죠. 그리고 이 헤겔의 변증법을 가져다가 말 그대로 180도 뒤집어버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마르크스죠. 마르크스는 발전하는 건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이나 정신이 아니야. 진짜는 바로 이 물질 세계지 라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요. 마르크스주의 논리학이 초반에 모순이야말로 발전의 원동력이다 라고 하면서 A는 A이다 같은 형식 논리의 기본 규칙들을 아예 부정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들 이론 안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물론 이외에도 생각을 수학 기호처럼 아주 엄격하게 표현하려던 기호 논리학이나 인간 인식의 한계를 탐구했던 칸트의 논리학도 있었습니다만 이들 역시 대체 우리는 왜 생각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는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여노 위대한 논리학들의 어떤 빈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청사진, 바로 통일 논리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일 논리학은요, 질문의 출발점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논리학이라는 게 무엇을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도대체 왜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일 논리학은 바로 그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기둥을 세웁니다. 자, 첫째, 모든 생각의 출발점은 바로 심정, 즉 사랑이라는 동기라는 겁니다. 뭔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거죠. 둘째, 생각의 기준입니다.
생각은 그냥 막 흩어지는 게 아니라 주체와 대상이 서로 관계를 맺는 안정적인 구조, 이걸 사회기대라고 하는데요.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연결입니다. 논리는 그냥 머릿속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실제 삶, 즉 실천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떠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문제점들, 목적이 없다거나 실천과 동떨어져 있다거나 하는 지적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새로운 논리가 기존의 이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하나로 묶어내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일 논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엔진, 그 작동 원리를 수수작용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맺고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생각하는 나와 생각의 대상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아주 보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통일 논리학이 기존의 논리학들을 틀렸다 하고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틀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 형식 논리학은 아주 정확하지만 목적이 빠져서 불충분해. 헤겔은 방향은 좋았지만 출발점이 좀 이상하고 너무 결정론적이야. 마르크스는 형식 논리를 부정하면서 자기 모순에 빠졌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가치와 한계를 명확하게 평가하고 재배치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의 논리학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법칙, 혹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구조에 집중했다면 통일 논리학은 거기에 왜 생각하는가, 사랑이라는 목적을 더해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시킨다는 거죠. 이걸 통해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온전한 의미와 방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긴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 생각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생각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던지고 있는 그 질문들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